이번 차시에서 배워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여러분이 리눅스를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맥이나 맥북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둘째, WSL의 기본 개념과 사용 환경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WS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WSL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관심 있어서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서로 다른 리눅스 환경이나 비슷한 환경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런 환경들이 각각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맥OS와 리눅스는 사실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입니다. 지금은 겉보기에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만 양쪽 모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OS의 겉모습 말고 안쪽의 모습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둘은 모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로부터 만들어진 멋진 운영체제들이죠. 그럼 어떻게 두 형제가 태어났는지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970년에 개발된 유닉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화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눅스나 맥OS 그리고 기타 운영체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그림에 모두 나와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리눅스와 맥OS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죠. 유닉스를 직접 계승한 것은 BSD이고 리처드 스톨만이 만든 GNU라는 파생 버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NU는 GNU is not Unix라는 말의 약칭이기도 한데 유닉스이면서 유닉스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지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나타날 리눅스의 정체성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GNU의 철학과 소프트웨어를 이어받아서 리누즈 토발즈가 1990년대에 리눅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도 리누즈 토발즈가 리눅스의 핵심 기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SD에서 파생된 넥스트 스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넥스트 스텝은 당시 애플을 퇴사했던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훗날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하면서 맥OS의 새 버전에 쓰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맥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워치, 그리고 아이패드의 핵심 운영체제로도 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OS와 리눅스는 유닉스에서 파생되거나 비롯되긴 했지만 결국 둘은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맥OS를 사용해보면서 간접 경험은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리눅스를 쓰는 것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맥OS를 리눅스처럼 사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맥OS는 BSD 기반의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이 터미널에 여러 가지 보안책을 입혀서 리눅스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눅스의 소프트웨어들과는 어딘가 조금씩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꽤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 더 가까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홈브루를 통해 리눅스 버전의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브루를 설치한 이후에는 터미널에서 brew install bash 명령어를 사용해서 리눅스 버전의 배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따로 설치해주고 사용하도록 기본으로 설정해 주어야만 리눅스와 차이가 적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둘째,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해서 리눅스 서버를 구축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구독료가 발생하고요. 때로는 잘못하면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어서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패러렐즈나 VM웨어 같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거나 다른 무료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맥OS에서는 진짜 리눅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상보다 많은 노력과 월 구독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윈도우는 윈도우 10 이상이나 윈도우 11 이상이면 무료로 리눅스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커맨드 라인 창을 열고 wsl-instal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WSL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OS와는 달리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나 별도 유료 구독 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혹시 윈도우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WSL을 사용할 수 없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 버전에서도 WSL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윈도우 10이나 11을 사용하고 있다면 WSL 때문에 굳이 윈도우를 프로 버전으로 따로 업그레이드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리눅스는 윈도우를 지우고 대신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별도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나 WSL 덕분에 윈도우를 종료하거나 지우지 않고도 윈도우 위에서 함께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리눅스는 여러 종류의 리눅스 배포판들이 같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종류의 리눅스 배포판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WS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마음껏 꾸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WSL은 언제부터 윈도우에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기능일까요? 윈도우 10이 출시되고 1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여름에 리눅스 프로그램을 윈도우로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기본 기능을 발표한 것이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1년 뒤 가을에 단순히 프로그램만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여러 리눅스 배포판 자체를 곧바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든 WSL의 첫 버전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년 뒤인 2019년 봄에는 처음으로 공개한 WSL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문제점, 개선점 등을 대폭 보강한 WSL2를 공개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WSL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제 리눅스 커널을 써서 리눅스 환경을 구동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커널은 리눅스의 핵심 부품인데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리눅스 환경을 가져다 쓰는 거죠. 거기다 WSL 환경에 알맞게 오리지널 리눅스 커널을 조금 편집한 WSL용 리눅스 커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오픈소스로 모든 코드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WSL은 내부적으로 하이퍼V나 VM웨어처럼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구조이지만 그러면서도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을 프로그램의 상태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상머신 상태를 따로 관리하거나 디스크 공간을 처음부터 예약하고 쓰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WSL 환경 안에 저장한 파일들은 모두 윈도우 탐색기에서 쉽게 파일을 찾아보고 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아레아 한글, 어도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까지도 WSL 안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혹은 WSL 환경 안에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넷째,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서 많이 보게 될 도커, 쿠버네티스도 별도의 클라우드 구독을 만드는 일 없이 WSL 안에서 자유롭게 띄워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은 인터넷에 이미 많은 가이드와 학습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여유 있을 때 얼마든지 데브옵스나 코딩 학습을 미리 맛보기로 체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용으로 개발된 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들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인텔리제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 여러분이 원하는 개발 툴을 리눅스 환경에서 그래픽으로 직접 띄워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WSL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윈도우 터미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윈도우에 내장된 터미널은 1995년도에 출시된 윈도우 운영체제에 처음 들어간 기능입니다. 그 후 약 20년 이상 큰 발전 없이 8, 90년대 때 산업계에서 쓰이던 도스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해야 했었던 이유로 유지보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기능은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윈도우 터미널은 맥OS나 리눅스 터미널처럼 예쁘고 보기 좋은 모습을 제공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윈도우가 개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구식 환경이라는 인상을 만들게 된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서 맥OS나 리눅스에서 쓰이는 터미널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새롭게 대폭 개선한 윈도우 터미널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터미널에서도 맥에서 많이 쓰는 아이템처럼 예쁘고 깔끔한 폰트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기호 문자를 써서 터미널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WSL이 리눅스 환경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니만큼 윈도우 터미널은 그래서 WSL과 제일 궁합이 잘 맞기도 합니다.
WSL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리눅스 환경을 그대로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중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모든 최신 IT 기술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7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모두 빠짐없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GPU까지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은 물론이고요. 요즘 핫한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하는 기능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원하는 모델 하나를 받아서 WL에서 편하게 돌려볼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만 강의 분량 관계상 이번 강의에서는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한 후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서버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업로드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업로드하는 작업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컴퓨터나 다른 프로그램까지 가지 않고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내가 만든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서버로 업로드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라고 표현합니다. 젠킨스, 긴랩 등 여러 유명한 자동화 도구를 당연히 WSL 안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될 환경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컨테이너이고 이런 컨테이너 여럿을 조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건 역시 WSL 안에서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명령어와 코드로 인프라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일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도구들은 리눅스에서 매우 잘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서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AI 등 각종 서비스까지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로 선언하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게 한 번에 주문을 넣어주는 인프라 자동화까지도 리눅스 기반으로 손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앱, 서비스 등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니터링과 로깅 도구를 업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리눅스 안에서 충분히 모니터링과 로깅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충분히 미리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WSL로 할 수 있는 매우 표준적인 작업들 중 극히 일부만 꺼내본 겁니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할 7가지 상황 이외에도요. 윈도우와 리눅스를 마치 하나의 환경처럼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WSL만이 가능한 그러한 특장점까지 더해져서 정말 유용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리눅스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오셨던 4가지 주요 환경들의 차이점을 이제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우선 맥OS 터미널부터 한번 살펴보죠. 맥OS 터미널은 당연히 리눅스가 아닌 맥OS 위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 위에 터미널이 실행되며 BSD 스타일의 프로그램이 그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면 따로 설치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 WSL2를 살펴볼게요. WSL2는 윈도우 위에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WSL2는 여러 개의 가상 환경을 만드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각 가상 환경은 상황에 따라 메모리 크기나 디스크 사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원하는 배포판을 설치하게 되면 배포판마다 독자적인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실제 리눅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조이죠. 세 번째로는 실제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맥에서는 VM웨어나 패러렐즈 같은 가상화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하이퍼V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머신을 직접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머신은 WSL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디스크 크기와 메모리 크기 그리고 CPU를 얼마나 할당할 건지 등을 직접 설정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얼마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컴퓨터의 상황과 여러분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잘 설정해야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OS를 아예 지우거나 컴퓨터 지식이 해박한 일부 사람들이 애플의 기술 지원 보증까지 포기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OS 대신 그 위에 리눅스를 덮어 써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리눅스가 사실 완전한 리눅스이고 실제 컴퓨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리눅스나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도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서 학습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 환경의 장점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맥OS 터미널은 맥OS 위에서 바로 실행되니 성능도 빠르고 다른 맥앱과 잘 조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WSL2는 설치와 설정이 쉽고 빠르면서 리눅스 환경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리눅스 VM을 따로 구축해서 쓴다면 리눅스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이나 하드웨어 연동을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쓰는 리눅스 환경과 꽤 비슷한 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리눅스 OS를 직접 설치해서 쓰면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면서 리눅스의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설치 난이도나 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단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맥OS 터미널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 실제 리눅스 환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실제 리눅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엄연히 있다는 점 계속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쨌든 맥OS를 사용하려면 맥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맥 하드웨어를 새로 구입한다고 쳐도 최소 100만 원 이상 돈을 쓰셔야 합니다. WSL2는 윈도우 위에서 실행되는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리눅스 환경에서만 해볼 수 있는 특수한 작업들까지는 실행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에는 커널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커널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와 통신하도록 만든 특수한 리눅스 프로그램들은 WSL 환경에서는 실행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눅스 VM은 WSL과 달리 가상 환경을 내가 직접 구성해야 되고 VM이 많은 CPU 연산과 메모리,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VM을 띄우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연동 개발이 WSL2처럼 쉽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리눅스 OS 기능은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나 처음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환경들 가운데서 WSL을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윈도우 소프트웨어와 제약 없이 연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SL로 리눅스 학습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리눅스 사용 방법을 배우면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아주 좋은 학습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WSL 안에서 우분투를 직접 설치하고 취향껏 꾸며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